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장 양은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요. 저는 저희 코트라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준정부 기관이고요. 전 세계 129개 이제 해외 사무소를 두고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맡고 있는 그 지역통상조사실이라는 곳은 해외 시장에서 어떤 중요한 동향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뉴스랑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기업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여 드리고 또 이런 점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1, 2년 동안은요, 정말 EU가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이런 ESG 규제 때문에 저희가 정말 숨가쁘게 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몇 번 다른 자리에서 혹은 이 포럼에서도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 기류의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맥락에서 중대한 전환점인 것 같진 않지만 어떤 중요한 그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동향들을 저는 주로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쭉 이제 규제랑 뭐 법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시장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이라는 그 제목으로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좀 저희가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런 점에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좀 포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회사의 저희 실도 EU의 환경 규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CSDDD 같은 그 규제들을 좀 따라가느라고 되게 바빴는데 작년 말부터는 이분 때문에 정말 바빠 죽겠습니다. 예, 그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급진적인 조치들을 많이 내놓고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ESG 관련해서도 후보 시절부터,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할 때부터도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뭐 기후 변화는 뭐 사기다, 뭐 녹색 뭐 신종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취임 첫날부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장표가 그 글자 폰트 그 파일을 지금 여기 깔지 못해가지고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아마 QR코드에는 저희 그 PDF 파일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보시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녹색 신종 사기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취임 첫날부터 청정 에너지나 뭐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그 보조 조치들, 지원 조치들, 정책들을 좀 폐기한다고도 해서 좀 뭐 예견됐던 일이지만 좀 그 충격이 있었고, 뭐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겠다, 우리는 탄소 저감 의무를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뭐 투자 은행들도 ESG 연합을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약간의 변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가 그 청정 에너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기업들이 그 보이는 일부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셌던 반면에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전면 부정한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신정부의 어떤 기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조금 다를 뿐이지 주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특히 이 두 개 주는 뭐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고 뉴욕도 경제 규모로서는 세 번째나 되는 주인데, 이 두 개 주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탄소 저감이나 친환경이나 이런 데 계속 보조금도 지원하고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고요. 또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 내연기 관차를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실 트럼프 신행정부와 좀 디베이트도 있었고 좀 아기도 있었고 하지만 미국 에너지청이 이걸 승인할 것 같습니다. 승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탄소 저감이나 친환경으로 가는 시장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미국 내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게 뭐냐면 EU의 여러 가지 환경과 주로 관련된 ESG 규제들, 특히 이제 탄소 국경 제도라고 하는 CBAM 제도가 우리가 이제 작년 한 3년 정도부터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겠다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것도 법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뭐 이사회에도 올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면서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탄소 국경 제도나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CSDD 이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하겠다. 이런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규정들이 굉장히 좀 엄격했죠. 시한이 정해져 있었고 당장 CBAM 같은 거는 내년 있죠. 내년부터 이제 당장 적용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1년씩 늦춰놓고 또 절차적으로 간소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고하는 탄소 산출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큰 얘기는 적용 대상. 그러니까 CBAM은 이 탄소에 대한 지불을 하는 거는 유럽에 있는 EU에 있는 수입업자죠. 수입업자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EU에 수출할 때 수출업자로서는 이 의무가 없죠. 하지만 나의 고객들, 제가 EU로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물건을 납품받는 EU의 고객들이 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간접적으로 의무가 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고객사들이 정보를 요청할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이 되었습니까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정보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고 지난 우리 얼라이언스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소화 절차에서 가장 큰 것은 적용 대상 기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한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를 굉장히 큰 기업들만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 QR코드 하나 넣어드릴 건데 거기에 저희가 보고서를 넣어놨습니다. 큰 기업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90% 정도 가까이 기업 수는 줄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왜냐? 내 물건을 납품받는 고객사가 이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이 전체 CBAM의 대상이 90%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간소화 절차는 규제가 완화되었다, 약화되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EU에 있는 파트너들이 어떤 상태냐, 여기에 여전히 들어가느냐, 빠져나왔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 거고요. 또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의 파트너가 다시 큰 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면 저는 물론 3차, 2차, 3차로 가는 그런 의무들은 CSD에서 많이 약화가 되었지만 어쨌든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계약 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옆에 있는 내용도 좀 보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적용 기업 CSRD의 적용 대상 기업들도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 항목 같은 것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게 완전히 간소화될지 일시적인 건지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거는 어떤 고민의 일환이냐 하면 EU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린딜이라는 걸 추진을 하면서 각 기업들이 환경이나 인권에서도 의무를 갖고 점차 개선해 나간 노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법 제도화 해놓고 규제화 해놨지만 하다 보니
그 지금 EU의 경제가 조금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자국주의의 그 정책을 보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EU 내에서 우리 숨통 좀 트이자. 우리 좀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출 때까지 우리가 이 방향이나 전체적인 취지 자체는 매우 동의하지만 조금 기업 운영, 활동 이런 차원에서 조금 좀 여유를 가져보자 라는 측면에서 좀 간소화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규제 대상은 이제 많이 중소기업들,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이제 빼놓고 대부분의 이제 원래 우리가 그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웬만한 규모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뭐 보고 의무 같은 게 많이 간소화된 것은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또 점점 강화의 길을 걸을지는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업무를 해주신 CSDD 관련인데요. 이것도 기한이 연장되는 걸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또 기업의 적용 시기 아니면 적용 대상 같은 것도 좀 완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기간이 늦춰졌죠. 예, 그리고 뭐 민사 소송 같은 것도 조금 뭐 덜 의무를 지게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우리 그 유럽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우리 쪽에서 중소중견기업이 EU에 수출하실 때 조금 시간을 벌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에코 디자인 규정 같은 것도 굉장히 민감한데요. 요거는 이 옴니버스 패키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발효가 되었어요. 작년 7월에. 발효가 됐고 이미 흘러가고 있고 이미 이거는 준비를 하신 기업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DPP죠.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전자 여권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생산, 판매,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의 지속 가능성을 그 제품에 어떤 표식을 달고 정보를 달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쉬운 게 바코드나 QR코드죠. 그 안에 이 제품은 어떻게 공급을 받고 어떻게 생산을 해서 어떻게 되고 탄소 절감을 어떻게 했고 또 재활용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품의 정보들을 다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느 일정 정도의 제품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발효 시점에 전품목으로 다 확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는 EU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앞으로는 이 바코드나 QR코드 안에 이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가장 민감하고 우리 기업들께서 현장에서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요청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휴대폰, 뭐 태블릿 PC, 그 다음에 또 배터리 이런 데는 이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실 그 정보를 준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생산, 심한 말 말하면 원가 정보의 일부, 영업 관련된 어떤 그 비법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던 거고, 또 중요한 그 현장에서의 고민은 이 정보를 어떻게 내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걸 잘 제공하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우리 핵심적인 그 툴이 디지털 솔루션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내에 적합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취합하고 관리하고 공개하고 제공하는데 비밀이 유지되는 보안이 유지되고 이런 측면들이 모두 다 부합되는 솔루션을 까는 게 현장에서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그 솔루션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공정이나 아니면 관리 또 특히나 그 재무 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비되고 아니면 완전히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셨던 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재작년에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컨설팅 지원해드리고 솔루션 이제 까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지원해드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이거는
저희가 이 왼쪽 장표는 왼쪽 부분에 쉘이나 RWE 같은 그 기업들의 사례는 이 옴니버스 패키지 같은 게 나오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요 ESG 규제 정책들이 이제 확산되고 강화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환경 탄소 저감이나 아니면 노동 인권 환경 개선이나 거버넌스 그 투명성 확보나 이런 측면에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그럼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글로벌 기업들하고 특히 유럽의 그 큰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실 때는 아마 이 규정들이 규정들을 많이 요구받으실 거고요. 이 기업들 중에는 요것들을 이용해서 혁신, 구조조정 아니면 기업 이미지 변신을 꾀한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이 사례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쉘 같은 경우는 난 더 이상 석유나 파는 기업이 아니다. 나 에너지 기업이다. 우리 에너지 기업이다. 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했던 적도 있고, 두 번째 소개하는 기업은 스타트업입니다. 이 스타트업도 탄소 저감 기술을 혁신 기술로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이거를 알려서 투자를 받은 케이스고요. 예. 그리고 옆에 오른쪽 케이스는 가장 최근의 케이스를 제가 좀 모아봤는데, ESG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미국 시장에서조차도 이 친환경, 그리고 탄소 저감, 그리고 재활용,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 가능성이죠. 이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하는 시장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 자동차 부품 시장의 어떤 재제조나 리퍼비시 같은 게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이 시장은 연방정부 차원보다는 주정부나 그 밑에 있는 카운티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 지원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 경제나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은 그 환경 규제 같으면 전 세계 최고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독일 경제가 최근에 불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철강 연구는 중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수소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심지어 이런 친환경 철강 인증을 독일 철강 회사들의 표준을 세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좀 주도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에 이제 땅은 크지만 그렇게 이제 강하지 않은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하는데 전기버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 중국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작지만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볼 때 ESG의 정책이나 규제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종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기업들에 따라서는 이 환경이나 탄소 저감이나 아니면 친환경 아니면 재활용 이런 측면에서 투자한 것들을 기술 혁신이나 또 심지어 작게는 이제 기업의 마케팅 전략 포인트로도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전략 측면에서도 이 환경이나 인권 노동 측면을 많이 가져갑니다. 애플이나 BMW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알려진 사례이기도 하지만 공급업체, 협력업체들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과거에는 이게 옵션업을 했지만 지금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이제 평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탄소 저감이나 인권 노동 환경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필수 요소로 갖다 놓는 측면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저희는 사무소를 해외무역관이라고 부르는데 해외무역관에서 이런 거를 이제 자문해 드리는 걸 중재를 많이 합니다. 그 요구 조건들이 한 80몇까지 100개 가까이 쫙 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시는 이제 기업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안내해 드리고 이제 어떤 점을 충족시켜야 되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의 사례는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이
사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런 규제와 정책들이 나왔을 때 나는 뭘 해야 되는, 우리 기업은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거를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내용을 아시거나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그 회사의 경영, 뭐 생산업체면 생산, 경영, 재무 뭐 이런 거에 다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방법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설팅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그 IT 솔루션도 많이 까시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그 과정에서 이제 비용 측면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올해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산업부에서도 있었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뭐 여러 그 기관들, 유관기관들이 작지만 여러 비용 지원들도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끊기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 정부 주도의 ESG 정책이나 규제는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ESG라는 용어 안 쓸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EU조차도 그 강경한 EU조차도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애매한 말 속에서 약간 그동안 강조했던 힘을 좀 빼는 듯한 눈치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시장의 측면이나 기업의 움직임의 측면에서는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시장들이 이미 확대되어 있거나 아니면 확대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이나 규제 어떻게 흘러가든 시장에서의 수요나 요구는 한결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하셨던 이 탄소 저감, 친환경, 뭐 재활용 시장 여기에서 투자하시고 조정하셨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또 새롭게 전개되는 수요가 있는 시장에서는 경쟁 우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 오늘도 디지털이지만 디지털 전환할 때 누가 빨리 가느냐, 그죠? 그거를 또 누가 선점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런 소위 말하는 기후테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막 뭐 거창하게 어느 대기업처럼 거창한 그런 혁신이 아니어도 저희가 그 시장 현장에서 목격하는 혁신이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 단위에서 매우 작은 부분에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기술 요건이면 굉장히 크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있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납품받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편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들이 받는 의무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 부담을, 내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고 또 작게는 그 정보를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굉장히 투명하게 쉽게 공개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 이게 저희가 좀 살펴보면 유럽 내에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무역관하고 얘기하는 대기업들이 여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한국 기업들을 좀 많이 소개해달라 이런 요청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잘 갖춰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경쟁 우위의 관점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부분은 변함없습니다. EU, 미국, 중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까지 줄곧 그 탄소 저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고 그거는 메뉴에 있는 그런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자국의 산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 또 자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데 이 정책을 쓸 거냐 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우디 같은 사막 도시에도 뭐 네옴시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뭐 완전 청정 에너지로만 돌아가고 뭐 그죠? 매연 없는 도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스마트 시티 요즘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제조 이런 건데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탄소 저감입니다. 청정 에너지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화해서 그 디지털로 이제 모든 게 AI죠. 모든 게 통제가 되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솔루션을 가지고 예측해내면서 재난도 막아내고 사고도 막아내겠다.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ESG 정책이나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향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적어놨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기업의 내부적 관리 체계나 아니면 생산 체계 같은 걸 정비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기가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실무적으로 이 툴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IT 솔루션이 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술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IT 솔루션을 쓰는데 거부감이 없죠. 우리 여기 대표님들 사장님들 많이 나와 계시지만 하지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되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 같은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하는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가보면 그냥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IT 솔루션을 집어넣고 그 IT 솔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심리적인 장벽을 세우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익숙하십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되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사례 1은 이게 포스코 사례라서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사례 2는 보시면 이게 기업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소 패션 기업입니다. 옷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 패션, 의류 여기에 그 업계의 특성상 거의 이 수출하는 초창기부터 이분 한 20-30년 정도 되신 그 수출 기업인데 초창기부터 지금이니까 ESG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 노동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대응을 해놨더니 이게 뭐 지금은 새삼스럽게 또 뭐 새로 대응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한번 이렇게 체제를 갖춰놨더니 내가 거래처를 바꿔도 이게 다 가능하더라. 이런 점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패션 업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단가를 낮추거나 뭐 공정에서 생산 단가를 낮추거나 납품할 때 뭐 이렇게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서 차라리 그러면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관리 비용을 줄인다든가 적게는 크게는 이거를 좀 부각시켜가지고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다든가 하는 그런 점을 좀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제 국내 뷰티 업체인데 그 기업도 이제 새로이 유럽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기업도 자사의 어떤 의무를 채우기 위한 방안 플러스 자사의 경쟁력으로 이게 우리는 이만큼 우월한 이 부분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작업들도 하고 계십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그런 측면들도 좀 사례로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 QR 찍으시면요. 저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나오는 대로 족족 다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고요. 안 그러시면 뭐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은 다 모바일로 다 많이 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QR 활용하시면 저희가 발간해낸 자료들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런 점에서 조금만 대응하시면 글로벌 기업들의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